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형광등만이 힘없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희미한 빛은 먼지 가득한 공기를 가르며 이혼 서류가 놓인 탁자 위로 싸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을 관계의 종말이 이렇게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태 50대 후반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마치 하찮은 물건을 던지듯 이혼 서류를 안에 박순영 50대 후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30년의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만한 코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의 말은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냉정한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집안끼리의 소개로 급하게 맺어진 쫓기듯한 결혼이었지만 수영에게 그 30년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뒤치다꺼리, 두 아이의 양육, 치부모 봉양까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아내이자 며느리라는 역할이 짊어져야 했던 모든 짐을 그녀는 묵묵히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희생은 가정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을 지탱해온 뼈대였으나 남편 진태에게는 단지 숨쉬는 것만큼 당연하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수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으로 글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에는 짙은 체념과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포기 각서 및 위자료 없음이라는 문구 앞에서 그녀의 시선은 멈춰 섰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들어 진태를 바라보자 진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30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됐지. 집도 내 명의고 당신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수영의 가슴에 30년간 쌓여온 억울함에 불을 붙이는 기름과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전전긍긍했고 생활비를 제때 받지 못해 소가리를 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헌신적인 노동을 자신이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의 대가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 많은 전업주부들이 사회적으로 겪어야 했던 투명 인간 취급의 전형이었습니다. 수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며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진태는 기다림에 지친 듯 볼펜을 수영 앞으로 짜증스럽게 밀었습니다. 빨리 사인해. 나 바쁜 사람이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이혼은 진태에게 그저 시계 초침처럼 빨리 처리해야 할 비즈니스 안건에 불과했습니다. 수영은 볼펜을 들었다가 이내 텅 빈 눈으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유리처럼 작게 새어 나왔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진태는 그녀의 감상적인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고 특미를 잃고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계속 뜸 들릴 거야? 좋아. 당장 사인하면 위자료로 3천만 원 줄게. 그 이상은 안 돼. 3천만 원. 30년 헌신에 대한 보상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진태는 이 제안이 순영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안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러운 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수영은 핸드백에서 도장을 꺼내들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당신은 현실적이야.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 나랑 결혼했던 거겠지. 이런 결말은 몰랐겠지만 진태는 서류를 재빨리 집어들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 참고로 다음 주까진 집 비워줘. 새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새 사람, 그 말이 수영의 가슴에 또 다른 칼날을 꽂았습니다. 수영은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물었습니다. 새 사람, 벌써 집을 팔았어?
진태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집도 아닌데 뭘 궁금해해? 잔말 말고 짐이나 싸. 그는 3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30년간의 족쇄에서 벗어난 자유와 곧새 삶을 함께할 젊은 여인 미란의 이미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앞, 차가운 가을 햇살이 법원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온 날, 진태는 계단을 내려오며 두 팔을 활짝 펴고 한호하듯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야. 마치 평생의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그는 해방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진태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수영아, 내가 재밌는 거 이야기해 줄게. 수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함 속에는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의 성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장 찍은 마당에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나눌 사이야? 진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들어봐. 이미 이혼은 확정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줄게. 한미란이라고 있어.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었지. 3년째 만나고 있어. 그는 수영의 얼굴에서 충격과 절망을 기대했지만 수영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태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계속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충격받았어? 내 나이가 올해 58인가? 미란이는 29이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지 지금 임신 3개월이래. 그래서 이혼 서둔 거야. 바로 그때 수영이 갑자기 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진태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복합적인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그 애를 낳겠다고? 그래, 축하해 줄게. 진태는 담배를 입에서 떼고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수영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그 나이에 아빠가 된다니 대단하잖아. 아, 그런데 나도 보여줄 게 있어. 수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진태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글자로 선명하게 박힌 숫자가 진태의 시야에 꽂혔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통장 잔고, 진태의 손에서 피우던 담배가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합성이지? 너도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진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수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겨주신 거야. 진태는 이성을 잃고 수영의 핸드폰을 가로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7억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수영은 한 걸음 물러서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진태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다 있는데 몰랐지.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진태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수영을 노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날 속였다는 거야? 생활비 적게 준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7억이 있었다고. 그의 절규는 억울함보다는 탐욕을 잃은 자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수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 묵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인 적 없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야. 언제 네가 내 말을 들어준 적 있어? 언제 나를 아내로 대해준 적 있어? 진태는 수영의 어깨를 힘껏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날 조롱해. 그 재산 당장 분할해야지. 분할은 무슨, 네가 재산 분할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서명도 했잖아. 수영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법원 경비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수영은 진태의 손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갈게요. 수영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진태는 뒤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박순영, 이거 그냥 안 넘어가. 기억해. 택시가 빠르게 멀어져 갔고 진태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7억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우던 담배가 떨어진 바닥에는 30년 결혼 생활의 파국을 상징하는 검은 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란,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큰일 났어.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자유가 아니라 빼앗긴 7억을 되찾을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영의 아파트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침묵이 깨지자마자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동이 이 집안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선우 30대 초반과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아버지 진태가 보낸 길고 격앙된 문자를 받고 곧장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선우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진태가 어머니가 7억을 숨겼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격렬하게 분노하는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7억이 있었다니 정말 사실이야? 30년 동안 숨겼다고? 수영은 주방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끓는 물이 차십 위로 부어지며 뿜어내는 수증기처럼 수영의 목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침착함은 아들이 기대했던 충격받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온 전략가처럼 보였습니다. 선우는 소파에 거칠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보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30년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기만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7억이나 되는 돈을 숨기고 있었어. 우리 가족이 힘들 때도. 수영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선우의 눈을 단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선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논리를 그대로 흡수한 듯 비난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게 그거잖아. 그런 큰 비밀이 있었다니. 나도 놀랐는데 아빠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해봤어? 아빠 사업이 힘들 때 엄마가 그 돈으로 도와줬으면. 이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딸 지민 30대 초반이 변호사인 남편 태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민은 수영을 따뜻하게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위 태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우는 동생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섰습니다. 김지민, 버소님, 너는 알았어? 엄마가 7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엄청난 사실을 처음 들은 듯했습니다. 7억이라고? 엄마, 정말이야? 수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앉아. 처음부터 설명할게.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고 수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재산을 따로 만들어 두신 거야. 결혼하기도 전이었지. 지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수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과 현명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셨대. 현명하셨지. 결혼하고 보니 정말 필요한 돈이었어. 30년 동안 내가 기댈 곳은 내 스스로 마련한 그 돈뿐이었으니까. 이 대목은 당시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는지를 대변하는 동시에 고인이 된 수영의 아버지가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는 인물이었는지 보여주는 서프라이즈 요소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듯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수염은 선우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30년간 묵혀왔던 가정 경제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선우야, 네 아빠가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있는 줄 아니? 한 달에 1영석만 원. 그것도 자주 빠뜨렸어. 너희 학비며 용돈이며 다 내 돈으로 쓴 거야. 네 아빠는 자기가 집안을 먹여 살린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30년을 내 돈에 기대 산 거나 다름없어. 지민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녀의 공감은 어머니의 오랜 고통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위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는 감정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인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에서 두툼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태훈이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더니 이내 얼굴에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네요. 모두 혼인 전 재산이고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작성하셨으니 이건 아버님이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에요. 오히려 아버님 측이 위자료를 3천만 원 제시한 것은 어머님의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태훈의 분석은 수영의 치밀한 준비가 진태의 오만함과 결합해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 사업이 힘들 때도 엄마는 안 도와주고 나 몰라라 했던 거잖아. 이건 배신이야. 선우는 여전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 짊어지는 가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충돌하면서 겪는 심리적 혼란을 상징했습니다. 지민이 오빠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준 적 있어? 선우는 동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선우는 이 엄청난 비밀 앞에서 가족의 붕괴를 직면했고 그 충격과 혼란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선우가 현관으로 성큼 향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실망이야. 문이 쾅 닫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염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배신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딸 지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당황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일주일 후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 진태는 변호사 앞에서 흥분하여 테이블을 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억이에요. 7억. 그걸 30년 동안 숨겼다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결혼 자체가 사기였다고요. 진태의 얼굴은 땀과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대한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냉철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진태 씨, 이미 이혼은 확정됐고 재산 분할 포기 각서도 작성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혼인 전 재산은 분할 대상도 아니고요. 한국 민법상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30년간 생활비를 모두 본인의 돈으로 충당하며 기여도를 오히려 높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태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태는 책상을 쾅하고 내리치며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기잖아요? 결혼 자체가 사기였어요. 변호사는 마지막 희망까지 꺾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버님 측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만 높입니다. 이 문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재판 비용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태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평생 하찮게 여겼던 아내에게 법이라는 냉정한 잣대 앞에서 속절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7억억 원보다 더 뼈아픈 것은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오만함과 무지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실. 순영 측 변호인인 태훈과 진태 측 변호사가 긴장감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태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논쟁을 시도했습니다. 피고 수영은 원고 진태를 30년간 기만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숨긴 것은 명백한 신의 위반입니다. 지체 없이 반박하는 사위 태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만이란요. 혼인 전 재산입니다. 오히려 원고가 30년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머님은 그 돈으로 가게를 유지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태우는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에는 진태가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했던 기록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내와 이혼이 확정되기 전부터 한미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경제적 배임 행위입니다. 호텔 영수증과 미란에게 선물했던 명품 구매 내역이 조정관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태의 얼굴이 피기 없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서방, 네가 어떻게 나를... 진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사위 태훈을 노려보았지만 태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관은 진태를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태 씨,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조정은 종결하겠습니다. 법이라는 냉철한 정의 앞에서 진태의 부도덕함과 탐욕은 낱낱이 해부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온 진태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란, 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 찾아야겠어. 그의 절규는 사위 태훈에게까지 패배한 늙은 맹수의 비명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영이 자주 가는 백화점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수영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진태의 연인 한미란 29세이었습니다. 미란은 수영을 향해 일부러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영 씨죠? 저 미란이에요. 진태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란은 잔뜩 부풀린 배진태의 말에 따르면 임신 3개월을 쓸어내리며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은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의 단호한 반응에 미란의 눈에는 순식간에 억울한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니, 저도 피해자예요. 진태 오빠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래서 임신까지 한 거예요. 미란이 수영의 팔을 붙잡자 수영은 단호하게 팔을 빼냈습니다. 수영의 얼굴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기 그만해. 김진태가 시킨 거지. 미라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영 씨가 그 돈 좀 나눠주면 안 돼요? 30년이나 숨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고 수영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곧장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고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기억해, 이렇게 안 끝나? 다음 날 아침, 수영의 아파트 로비, 미란이 또다시 수영 앞에 나타나 격앙된 모습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순영, 나와 대화 좀 해.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왔고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순영이가 남의 인생을 망쳤어요. 수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고 주민들은 웅성거리며 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영은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좀 와 주셔야겠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수영은 경찰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서 접근 금지 신청하고 싶어요. 경찰이 미란을 일으켜 세우자 미란은 끝까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죠. 미라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수영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 시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진태가 관리소장 앞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301호 박순영 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요. 우리 아파트에 먹칠을 할 거라고요. 관리소장은 진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순영님은 30년간 단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 없는 모범 입주민이십니다. 진태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고요. 관리소장이 단호한 태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30년을 여기 사셨는데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혼하신 마당에 왜 여기 오셔서 이러십니까?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결국 진태는 관리사무소에서 맥없이 쫓겨났습니다. 오후 수영이 자주 가는 병원에서도 진태의 험담은 이어졌습니다. 박순영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정신병자예요. 간호사장이 다가와 진태를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영님은 20년 넘게 오신 분이라 저희가 잘 알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은 이 모든 진태의 악의적인 행동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과 아파트, 병원과 은행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진태의 모든 행동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30년간 남편에게 보였던 순종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녁 수영이 집 사위 태훈이 서류를 정리하고 수영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스토킹, 업무방해 다 걸 수 있어요. 아버님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딸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힘들지? 수영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수영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김진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제 그들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는 법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진태는 법과 현실 앞에서 아내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인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태는 오래된 찻집에서 수영의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진태는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수영이 고등학교 때 누구랑 사귀었는지 아시죠? 이름이 뭐였더라? 친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최강준이요. 언제적 이야기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태의 눈이 희망의 불꽃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친구 앞에 내밀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진태는 아들 선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은밀하고 교활했습니다. 선우야, 네 엄마 대학 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최강준이라고. 선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아빠? 진태는 목소리를 더욱 낮춰 아들에게 불신을 심으려 했었습니다. 사실 네 엄마가 결혼하고도 그 남자를 만났어.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살아줬는데 선우는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태의 교활한 거짓말은 선우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정면으로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가 수영의 집에 문을 부술 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우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최강준이 누구야? 수영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강준이라니, 네가 어떻게 알아?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아빠한테 소홀했던 거지? 7억억 숨긴 것도 그 사람이 시켰어. 진태의 치졸한 거짓말은 7억억 재산 폭로에 대한 변명과 어머니의 부도덕함을 연결하려는 악의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수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태의 계략임을 짐작했습니다. 선우야, 강준이는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결혼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수영은 차분히 설명했지만 선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아빠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그동안 그 사람 몰래 만났다고. 수영은 담담하게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야. 난 30년 동안 오직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채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 후 진태는 딸 지민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진태는 지민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었습니다. 지민아, 실은 네 엄마가 숨기는 게 있었어. 지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미 아버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해요. 진태는 준비해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8월 15일, 네 엄마가 그 인간 최강준을 만났어. 지민은 사진을 보고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진태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작년 8월 15일에 엄마는 저랑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그 전날 맹장 수술했거든요. 아빠는 관심도 없었겠지만요. 지민의 단호한 한마디는 진태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헌신을 직접 경험했기에 어머니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를 괴롭히는 게 재밌어요? 진태가 다급하게 지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아빠 편 좀 들어줘. 네 엄마가 7억이나 숨겼잖아. 아빠는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지민은 팔을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람 피운 건요? 아빠가 엄마 빈손으로 쫓아낸 건 괜찮고 엄마가 자기 재산 분할 안 한 건 안 된다고요? 지민은 냉정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들 선우와는 달리 딸 지민은 어머니의 편에 서서 진태의 모순된 도덕성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한편 진태의 연인 미라는 수영의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에 잠입했습니다. 미라는 익명에 기대어 수영을 비난했습니다. 수영 언니가 7억이나 되는 재산을 남편한테 숨기고 심지어 불륜 중이래요. 동창들이 술렁거렸고 수영의 절친 혜진이 즉시 미란에게 따졌습니다. 누구세요? 수영이가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수영의 첫사랑 이야기를 상세하게 늘어놓자 혜진은 미란의 프로필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유추하여 미란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SNS에는 진태와 미란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들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당신이 수영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잖아. 당신이 누군지 모를 줄 알았어. 동창들은 분노하며 미란을 비난했습니다. 미란은 당황해서 재빨리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수영을 향한 진태와 미란의 악의적인 공격은 오히려 수영의 오랜 친구들과 주변인들의 강력한 연대를 불러오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의 집, 혜진이 수영을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수영아, 너 정말 괜찮아? 수영은 웃으며 혜진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도 아닌 소문인데 뭐. 혜진은 수영의 손을 잡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근데 너 7억억 있다는 거 진짜야?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서 좀 부끄럽네. 혜진은 감탄하며 수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와, 대단하다. 너는 30년 동안 네 자신을 지키고 있었구나. 정말 멋있다. 수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어. 고마워. 혜진아. 수영은 김진태의 추악한 이간질과 배신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선우가 아버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여자 신입한테 명품 사주셨대. 세무조사 나온다는데 큰일이야. 선우는 충격을 받은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태가 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진태는 선우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우야, 네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 회사가 위험해. 선우의 얼굴에는 고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 진태의 간절한 애원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 즉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외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직장 내 소문과 세무조사라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줄까요? 진태는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넌 네 엄마 아들이잖아. 네가 1억만 빌려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그날 저녁 선우가 수영을 찾아왔습니다. 선우의 표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회사가 어려워. 1억만 빌려줘. 수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네 아빠가 회사 돈 1억을 그 여자한테 보낸 내역이야. 선우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닌 냉정한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끝났어. 네 아빠가 망친 거야. 가라앉는 배에 남을 거야? 아니면 엄마랑 새 출발할 거야? 네가 선택해. 수영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냉혹한 현실과 어머니의 지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아버지에게 심어진 가장의 책임과 어머니의 명백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를 버릴 수 없어. 수영은 쓸쓸했지만
체념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선우야. 너는 끝까지 아빠 편이구나. 네 선택을 존중할게. 다음 날 세무서 직원들이 진태의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렴어 횡령이 명백하게 발각되어 5억이라는 추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진태는 5억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그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으며 그의 몰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태는 7억을 쫓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까지 잃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영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영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노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수념 씨죠.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수영은 문을 열었고 노인은 수영을 보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은 당황하여 급히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노인은 울먹이며 수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김진태 씨 부인이시죠? 저는 10년 전에 김진태한테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수영은 놀라 노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진태가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고 했어요. 전 재산 5억을 맡겼는데 다 날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고 수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7억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30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이 사기치는 동안 당신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도 공범이야. 수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김진태한테 속고 산 사람이에요. 진태가 밖에서 무슨 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사업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회사 일에 제가 감히 끼어들지 못하게 했고요. 하지만 노인은 울분을 참지 못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7억으로 피해자들 보상해줘요. 남편이 저지른 죄를 아내가 갚아야지. 수영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돈은 제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김진태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노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네 부부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겠어. 노인은 수영을 노려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정문에서는 어제 그 노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른 척하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적힌 피켓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영이 병원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피켓을 보고 멈췄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발견하고는 있는 힘껏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301호에 사는 박순영 남편이 서민들 돈 빼앗아 먹는 동안 7억을 숨기고 호의호식한 사람이에요. 수영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수영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대화는 무슨 내 5억 돌려줘. 우리 집사람 돌려줘. 그때 딸 지민이 급히 달려와 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저희 엄마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노인은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7억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진짜 피해자는 나 같은 사람이야.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고 수영은 지민의 팔을 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위는 3일째 계속되었고 주민들의 오해와 비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파트 앞에 진태가 나타나 노인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고생 많으시네요. 노인이 진태를 알아보고 분노했지만 진태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투자권 수영이가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순영이가 사사건건 제 사업에 간섭했어요. 실패하면 제 탓, 성공하면 자기가 챙기는 식이었죠. 노인의 눈이 수영을 향한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진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의 침실, 수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첫사랑 강준을 배신하고 헤어졌던 아픔, 그리고 진태와 결혼하여 30년을 버텨왔던 세월. 아버지는 그녀의 결혼 전에 유산을 남겨주며 딸이 남편에게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길 바라셨습니다. 현명했던 아버지의 선택은 진태의 배신 앞에서도 수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수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이 보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태의 사기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8명, 총 피해액 2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태의 악행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수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만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수영은 커피숍에서 노인을 마주 앉았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40대 여성 한 명이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렵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진태에게 퇴직금 2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노인은 여성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제라도 함께 싸웁시다. 수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빽빽한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태의 다른 피해자 명단이에요. 어르신 말고도 8명이 더 있어요. 총 피해액이 2억이 넘어요. 노인이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해자가 나 말고도 이렇게 많다고요? 노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드릴게요. 김진태가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노인이 수영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박순영 씨,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요? 당신도 김진태 편 아니에요? 수영은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30년간 김진태한테 속고 산 피해자니까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죠. 피해자들은 서로를 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수영의 손을 잡고 고마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모두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수영은 자신의 7억억 재산을, 자신을 지키는 방패를 넘어 진태의 악행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구원하는 정의의 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앞에는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고 2억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 8명 집단 고소 뉴스가 나가자마자 진태의 회사는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은 진태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꾼하고는 거래 못한다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직원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미란에게 애원하듯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지금 어디야? 회사가 망하고 있어. 제발 도와줘. 네가 임신했다고 해야 동정표라도 받을 수 있어.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오빠한테는 미래가 없어.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진태는 절망감에 몸부림쳤고 그가 30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위성과 탐욕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수영의 집, 순영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정리하며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태의 범행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됐네. 같은 수법으로 계속. 수영은 사위 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훈아, 이것 좀 봐줄래? 진태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증거야. 태훈은 서류를 검토하고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구속 영장 나올 겁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태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고향 마을 수영이의 대학 동창 단체 카톡방에 다시 한번 미란을 침투시켜 수영과 첫사랑 강준과의 관계를 조작하여 불륜 소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창들은 미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소문은 역으로 진태의 악행을 강조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 시각 아들 선우가 아버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선우는 홀로 남아 치밀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 속에서 수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한미란 8천만 원, 한미란 2억 원, 모두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다고. 선우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영의 집 관리비 내역이 있었습니다. 월 생활비 1영역만 원. 이게 전부야. 30년간 어머니가 1영역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맞았구나.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선우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수영의 집. 선우가 문 앞에서 수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수영이 놀라 선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선우는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여자한테 줬어. 엄마한테는 생활비를 한 달에 1영쯤만 원밖에 안 줬다면서. 수영은 따뜻한 품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선우의 눈빛은 새로운 의지로 빛났습니다. 엄마, 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선우는 북카페를 하고 싶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30년간 맹목적인 효심으로 아버지에게 갇혀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용기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진태는 구속되었습니다. 진태의 몰락은 곧 수영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고향에 온 김에 수영은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영이 왔어요. 수영이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아버지의 강요로 첫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을 묻고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았음을 고했습니다. 절을 하고 고개를 든 순간 산을 내려가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강준, 남자가 돌아보자. 정말로 30년 전 연인 최강준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강준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박순영, 정말 수영이 맞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이, 넌 부모님 산소에 온 거야?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은 산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산소가 저기 있어. 작년에 돌아가셨어. 두 사람이 산소 아래 정자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이, 넌 결혼하고 잘 지냈어? 수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했어. 얼마 전에. 그랬구나. 나도 5년 전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준이 다시 수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영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대답해줘.
그때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 수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반대했어. 네 집안이 빚이 많다고.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2억억 빚졌었지.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강준이 수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날 배신했을 리 없잖아. 널 원망한 적 없어. 수영아, 사실 나는 사는 내내 네가 보고 싶었어. 수영은 감격하여 울먹였습니다. 강준이 조심스럽게 수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난 지금 여기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거든. 우리 매일 오후 3시에 같이 차 한 잔씩 하는 건 어때? 수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모질게 버렸는데 그래도 될까? 강준이 수영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영아, 우리 이제 나이도 먹었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자. 일주일 후 수영은 딸 지민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엄마 요즘 고향에 자주 가시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지민이 전화 넘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영은 머뭇거렸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어. 지민이 설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남자야? 엄마, 좋은 사람이면 만나. 이제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수영은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준의 서점에 수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영아, 어서 와. 기다렸어. 강준이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서점 참 아늑하다. 분위기가 널 닮았어. 두 사람이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준이 수영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생각이 있는데 나랑 같이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들이 책 읽을 곳이 없어서 늘 아쉬웠거든. 수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도서관? 좋은 생각이야.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수영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낡은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사겠어요.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수영은 자신의 7억억 재산을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넘어 타인을 위한 나눔과 사회적인 공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 지민과 사위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고향에 도서관 만들려고 해. 도와줄래? 지민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엄마 너무 좋아. 우리도 갈게. 주말 지민과 태훈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태훈은 건물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층은 아동 도서실, 2층은 성인 독서실로 하면 좋겠네요. 마침 강준이 들어왔습니다. 강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영을 도왔습니다. 내 서점 책 3,000권 기증할게. 도서관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수영이 감동하여 강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만든다면서요? 저희가 도울게요. 페인트 칠은 제가 하겠습니다. 책장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영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따뜻한 정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도서관 공사 현장,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도서관 되는 거예요? 수영이 다정하게 꼬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곳이야. 아이들이 환호하며 수영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수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진태의 회사 사무실, 회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아들 선우가 홀로 남아 치밀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류 뭉치 속에서 수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한밀한 8천만 원, 한밀한 2억 원. 아빠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다고. 선우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선우는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영의 집 관리비 내역이 있었습니다. 월 생활비 1억여만 원. 선우의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엄마가 맞았구나. 30년간 어머니가 1억여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는 사실이.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회사 장부와 어머니의 생활비 내역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내 수영의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수영은 놀라 선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선우는 울먹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여자한테 줬어. 엄마한테는 생활비를 한 달에 1억여만 원밖에 안 줬다면서. 수영은 따뜻한 품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30년간의 오해와 단절이 이 한 번의 진실 고백과 포옹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의 눈빛은 새로운 의지로 빛났습니다. 엄마, 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는 어머니의 도서관 옆에 북카페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들의 새로운 꿈을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도서관 옆 건물, 수영과 선우가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어때? 도서관 바로 옆이야. 수영이 주변 환경을 가리키자 선우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완벽해요. 여기서 북카페 하면 도서관이랑 시너지도 있고. 마침 강준이 다가왔습니다. 강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선우를 도왔습니다. 선우 씨, 북카페 운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험이 좀 있거든요. 선우는 강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머니의 옛 연인이 아닌 새로운 사업 동반자로서 재정립되었습니다. 저녁, 수영의 집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선우가 용기를 내어 동생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 편만 들어서. 지민이 오빠를 안아주며 이해심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오빠. 이제 우리 엄마 도와서 멋진 도서관 만들자. 사위 태훈이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수영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가족의 화합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가 김진태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그를 구속했습니다. 진태는 재판장에게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라며 절규했지만 증거 서류는 진태의 파렴치한 행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진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속되는 순간 방청석의 수영을 향해 박순영, 네가 만족하냐? 라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수영은 담담하게 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법과 정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수영은 피해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수영의 두 손을 꼭 잡고 수영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10년 만에 한을 풀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예요. 함께 이겨낸 거죠.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 선우가 진태를 면회했습니다. 진태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선우는 아버지에게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선우가 꺼낸 진실은
진태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안겼습니다. 이게 투자예요? 피해자들 돈으로 미란 씨한테 명품 사주고 호텔 가고 아빠는 정말 끝까지 반성이 없네요. 선우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미련이 없다는 듯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저 이제 안 올게요. 선우가 돌아간 후 진태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났던 진태는 마지막 발악을 위해 수영의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척해진 진태는 수영에게 무릎을 꿇고 치료비를 구걸했습니다. 치료비 좀 줘. 제발 죽기 전에 치료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수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네 치료는 네가 알아서 해. 진태는 결국 간호사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 수영에게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수영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강준의 신고로 수영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영의 병실에는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우와 지민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강주는 수영이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주었습니다. 수영이 의식을 회복하자 노인과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그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영이 아프다는 소식에 10명이 넘게 문병을 왔고 수영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태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고 선우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진태는 숨을 몰아쉬며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우야, 내 엄마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나 같은 놈이랑 살았으니 치료목 처음엔 배신감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엄마가 현명했어. 나한테 그 돈 있었으면 다 날렸을 거야. 진태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수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터져나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진태의 장례식, 조촐한 장례식장에는 미란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지만 지민과 선우는 미란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선우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수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태의 장례를 마친 후 수영은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간호사가 마을에서 진태가 퍼뜨린 불륜 소문을 전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진태의 거짓말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웃들의 굳건한 신뢰는 수영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수영이 퇴원하는 날, 도서관 앞에는 5여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수영을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수영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서관 할머니, 건강하세요. 다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수영의 눈에 벅찬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도서관 사무실. 강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아. 수영이 놀라 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주려고 샀던 거야. 이제라도 받아줄래?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준은 진심을 담아 수영에게 간청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해줘.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수영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응. 강준아,
나도 너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 선우와 지민이 사무실 밖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58세에 이혼한 수영은 70세의 나이에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태의 사기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진태에게 실형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은 수영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영은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고향 마을 도서관 옆 건물 선우가 마침내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손님들을 맞았고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선우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 대신 어머니의 지지와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준도 북카페 운영을 도우며 온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년 후 도서관 1층에는 흰 천과 꽃으로 장식된 작은 결혼식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영과 강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노인이 줄의 단상에 올라섰고 신랑 강준 씨와 신부 순영 씨는 3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라며 따뜻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우와 지민 남매가 축가를 불렀고 수영은 촛불을 한 번에 껐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7억이 가져다 준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였어. 그리고 그 용기로 얻은 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야. 수영의 70번째 생일, 도서관은 풍성과 현수막으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여명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수영을 축하했습니다. 수영은 일어서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7억이라는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 준 건 물질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요. 수영은 강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얻은 건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수영은 70세에 시작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된 도서관처럼 수영의 삶도 새로운 중심을 찾았습니다. 30년간의 침묵 속에 숨겨진 7억억. 그것은 수영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와 냉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었고 배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해준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시기에 오히려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웠으니까요. 도서관 불빛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준에게 기대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수영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